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둘째 주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목요일에 발표됐어요. 지표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짜 마지막 1마일이 제일 길 것 같다. 인플레 둔화가 느리다 못해서 이젠 멈춰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가 상승 속도가 12월에 약간 빨라졌습니다. 둔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건데요. 전체 CPI 3.4% 나왔습니다. 요 점선이에요. 11월에 3.1%였는데 이것보다 더 올라간 거죠. 자, 근원 CPI 3.9% 나왔습니다. 11월에 4.0%였는데 근원 CPI는 미세하게 둔화된 겁니다. 자, 전체 CPI 보면 작년 6월 3.0%였어요. 그 다음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실상 둔화가 중단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 둔화를 막고 있는 또는 둔화가 아니라 오히려 반등시키는 핵심 요인이 다름 아닌 주거비예요. 주거비는 전체 CPI 35%를 차지합니다. CPI 모든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올라가면 전체 CPI가 올라가는 거죠. 자, 노동부 보도자를 보면요. 이 주거비 쉘터 보면 12월에 6.2%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망 얘기 1년 내내 한 것 같아요. 원래 전망했던 것보다 둔화 속도가 더 느리다 이런 얘기죠. 자, 오랜만에 슈퍼코어 물가를 보면 지금보다 더 둔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어 서비스, 전기가스를 뺀 서비스 전체입니다. 거기에서 주거비까지 빼면 그게 슈퍼코어예요. 연준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지표죠. 자, 코어 서비스가 CPI의 59%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재화보다 CPI에서 비중이 더 큰 겁니다. 여기에서 주거비, 아까 말씀드린 35%를 빼면 24%가 남아요. 이게 슈퍼코어입니다. 슈퍼코어만 해도 전체 CPI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 횡보하고 있고 월간으로 봐도 0.4% 넘습니다. 주거비를 빼더라도 물가 상승 더 둔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재화물가 같은 경우는 이미 디플레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이게 전체 CPI고요. 이게 코어 서비스입니다. 전체에서 코어를 빼면 마이너스로 가요. 다시 말해서 서비스를 뺀 재화물가만 보면 벌써 디플레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전체 물가에서 쉘터를 빼면 어떠냐? 이 그래프가 전체에서 쉘터를 뺀 겁니다. 2% 미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거도 결국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주거를 뺀 슈퍼코어만 보면 당분간 큰 둔화는 없을 것 같다. 전망은 이런데 현재는 근원 서비스를 뺀 CPI 마이너스고요. 주거비를 뺀 CPI 2%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인플레 전망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타협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타협이라는 것은 물론 금리 인하 슬슬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단기적으로 희소식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자, 3, 4% 인플레 유지되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니까 채무자인 미국 정부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이자를 그만큼 덜 줘도 된다는 거니까 역시 좋은 소식이죠. 미국 정부한테는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물가가 비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미 2년 전에 비해서는 물가가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렇게 되면 투자가 줄어들고 생산성 정체되고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같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한테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번 주에 나온 얘기, 연준이 과연 3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까? 연준 준비금 선물은 이번 주 물가지표 나오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5번 인하에 맞춰서 할인돼 있어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63%입니다.
12월 중순에 인하 가능성 90% 넘었는데 그거에 비해선 좀 많이 줄었어요. 이 그래프는 뒤집어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 있어서 그래프에서 올라가면 인하 가능성은 하락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조기 피봇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2주 사이에 인하 가능성 90%에서 63%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감도 더 커집니다. 주로 이번 주에는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불안감, 미국 예외주의 얼마나 믿을 수 있나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 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 이건 최근에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식시장 대비 미국의 주식시장 이렇게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 해의 예외도 없이 세계 최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증시 급등에 대한 불안 얘기 나왔고요. 또 적자 재정과 지정학적 위험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 위험 무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도 위험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기업 실적 확인하자 이거였습니다. 제 생각은 이거 확인해봤자 아주 다른 정보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4분기 미국 경기 나쁘지 않았다. 이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4분기 기업 실적 웬만큼 좋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 실적은 단기입니다. 반면에 이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은 문제의 장기적 누적이에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 좋다고 해서 이런 불안감이 즉각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다음 주부터 기업 실적에 주목해야겠죠. 자, 이 뉴스는 아주 중요한 뉴스는 아니에요. 그냥 재미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미국 연준이 작년에 사상 최대 운영 적자를 시현했다. 미국 연준은 흑자 조직이에요. 그냥 매년 거의 예외 없이 이익을 시현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익을 내면 연준이 쓴 비용 제하고 나머지는 전액 재무부로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23년 적자가 1164억 달러였다. 연준이 생긴 지 108년 됐는데 그동안 누적 적자 133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작년 적자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흑자 보다가 작년에 적자를 봤다는 겁니다. 연준의 이익 규모가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년 재무부로 송금하는 돈이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이 정도였습니다. 재무부 연수입의 1.5%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주로 세수겠죠. 자,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연준이 금리가 높은 장기증권을 보유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수입이 급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금액이 2배 이상 늘었어요. 똑같은 일이 코로나 때 또 발생했죠. 그래서 2021년 한 해에만 1,090억 달러를 재무부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정반대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발행금리가 낮은 장기증권을 높은 가격에 샀어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증권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은행 사태가 터졌죠. 증권 가격이 하락했는데 연준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이 증권을 원래 샀던 가격, 높은 가격으로 인수를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 3월에 얘기했던 BTFP, Bank Term Funding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적자를 보게 된 거죠. 자, 연준이 적자를 얼마나 크게 보던 연준한테 무슨 영향이 가는 건 없어요. 운영 손익에 대해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만 하면 돼요. 직접적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당장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연방기구들 적자 많이 보면 다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진술을 해야 되지만 연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연 자산으로 계산만 해두면 됩니다. 근데 연준은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정부는 다릅니다. 이 적자가 정부 재정 적자로 산입이 돼요. 정부는 더 곤란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다시 흑자로 전환하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조기 금리 인하. 이게 기묘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거죠. 자,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은
작년 3월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올 3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종료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역은행과 소형 커뮤니티 뱅크한테 큰 타격을 줄 겁니다. 이 은행들의 예금도 다 초대형 은행한테로 이동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 프로그램 종료할 수 없을 거다. 돈 계속 써야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가 미국 정부한테는 더 절실한 거죠. 이번에는 중국 뉴스인데요. 중국이 지난 25년 내, 그러니까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디플레에 직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금요일 중국도 이번 주에 12월 CPI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진한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이 밝은 파란색이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15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디플레이션인 거는 맞죠. 자, 최근까지 서방은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은근히 중국 디플레를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좀 변하고 있는데요. 왜 환영했었느냐? 중국 디플레가 자국 인플레 둔화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도 더 싸질 수 있고 중국이 디플레면 국제 에너지 가격도 하락할 거고 우리한테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다. 이건 우리한테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수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마찰도 심화되고 있어요. 중국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전기차가 한 예입니다. 자, 12월 중국 수출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계속 약세 유지하고 있어요. 수출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이죠. 자, 2023년 중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7년 만에 첫 감소고요. 대미 수출도 2019년 미중 갈등 시작된 이후로 첫 감소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와의 무역은 작년에 사상 최대 기록했어요. 총 무역액이 2,400억 달러에 달했는데 대러시아 수출이 2022년 대비 46.9%나 증가했습니다. 수입도 꽤 증가했어요. 12.7%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 증가세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거냐? 러시아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은 올해는 이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 흑자 규모도 2022년 대비 작년에 약간 감소했습니다. 한 550억 달러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수출이 아닙니다. 2024년 올해 중국한테 있어서 이 수출이라는 것은 큰 제약 요인도 아닐 거고 그렇다고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주류입니다. 수출은 어느 정도 상승할 것 같은데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중국 외에 다른 나라를 대안으로 이미 찾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하더라도 많이 상승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예전처럼 수출을 통해서 성장 견인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문제는 뭐냐? 소비라는 거죠. 소비를 늘려야 된다. 전반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중국 디플레가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12월 물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0.3%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만 보면 0.6% 플러스였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물가가 많이 하락해서 그렇지 근원 CPI만 놓고 보면 디플레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 상황이 단시간에 바뀔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비 반등은 생각보다 느릴 거란 얘기죠. 자, 올해 말쯤 되면 전체 물가 한 1% 정도로 반등할 것 같고요. 2023년 연간 CPI는 0.2%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3% 전망했었거든요. 정부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정부가 전망치를 이렇게 높게 내놨던 이유는 부양책 때문이었습니다. 작년에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여러 가지 내놨어요. 금리를 약간 인하했죠. 그리고 소상공업자 대상으로 세금 공제를 확대했습니다. 이게 좀 컸고요. 그리고 제일 큰 게 10월에 나왔습니다. 1,370억 달러 상당의 국채를 발행했어요. 이걸 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효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던 거예요.
3분기 이후 경기 회복 추세가 좀 중단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의 열기가 식었는데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5%로 예측을 했어요. 다른 국제기관들이 내놓은 성장률보다 높습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조만간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번 주에 드디어 비트코인 ETF가 상장됐죠. 그런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상장을 승인한 직후에 위원장 게리 갠슬러가 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긴 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자체를 인정한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명확히 해라.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얘기를 좀 덧붙였습니다. 모니터링을 위해서 상장을 승인한 거다.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거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현물 ETF를 승인해주면 선물의 불법적 거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 불법은 속아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ETF 상장을 승인한 거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듣겠는데 과연 의도대로 될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런 말에 대해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비트코인 찬성파와 반대파 양쪽 모두 증권거래위원회한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트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는 암호화폐는 와해적 혁신이다. 이걸 모르면서 암호화폐 전체를 폄하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월스트리트 감시단체 CEO 데니스 켈러는 암호화폐는 사기다. 이런 사기 제품을 증권거래위원회가 버젓이 구제해 준 거다. 역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어쨌든 아시다시피 이번 주 상장을 놓고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 시간 화요일 꼭두 새벽에 승인도 안 났는데 SEC에서 승인 트윗을 날렸어요. SEC 트위터가 해킹당했던 거죠. 그리고 같은 날 밤에 SEC가 해킹당한 거 사과하면서 우리는 아직 승인 안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했고요. 다음날 저녁 때 드디어 공식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승인 났을 때에 비해서는 가격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금 ETF를 보면 안다. 가격 천정을 뚫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 ETF가 2004년에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ETF고 검은색 그래프가 금 현물이에요. 둘 다 사이좋게 급등하고 있죠. 물론 이것만 보고 비트코인도 이제 상장했으니까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금과 비트코인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큰 획을 그은 것은 맞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도대로 갈 것이냐? 그것도 모르겠지만 설사 간다 하더라도 설사 상장을 통해서 불법을 색출해낼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가격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